아침 일라디오. 벌써 며칠 전부터 이번 주에 추워질 거다라는 예보가 있어서 각오를 했었는데요. 이야, 정말 오늘 아침 한겨울 날씨입니다. 그리고 전 못 봤는데요. 어젯밤 늦게 눈이 날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울과 인천 지역에 공식적으로 올 들어 첫 눈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워낙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랜만에 찾아온 추위라서 그런지요. 아마 더 춥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칼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모자를 쓰는 거라고 하네요.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몸보다 머리에서 더 많은 열이 손실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모자를 쓰시거나 모자 달린 외투 챙겨서 입고 나가시면 그래도 좀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까지 비 내린 곳이 많아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운전하실 때 특히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해외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이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정책 때문에 중국의 농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네. 이것 때문에 판로가 막혀서 밭을 갈아엎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이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중국 전역에서 출입 통제를 강화했고요. 그래서 채소를 수확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으로 배송할 인력마저 확보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뭐 고위험 지역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간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코로나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네. 트럭 운전사들이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요.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이라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드는 초겨울에 수확한 채소를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농민들이 팔 수 있었는데 수익을 거의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아예 밭을 갈아엎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감염이 더 확산하고 중국 당국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런 일은 이제 더 자주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중국이 시장에 공급되는 채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은 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채소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네. 베이징에 있는 그 도매시장에 따르면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시장 내에서 이제 판매되는 채소 가격이 9% 이상 올랐습니다. 이제 도매 가격이 이 정도 올랐으니까 소매 가격이 더 많이 올랐겠죠. 예. 채소 산지에서는요, 이 수확 인력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판로가 차단되면서 채소를 갈아엎고, 그리고 또 소비지에서는 채소 품귀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당국도 이런 상황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지난 11일 날 중국 국무원이 코로나19 20개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어서 각 시, 성, 자치구가 내놓은 조치에서 채소 판매를 돕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농촌 산지 그리고 도시의 소비지를 연결해준 방법으로 판로 개척을 돕고 있는데, 감염자가 급속히 확산하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아 보이네요. 네. 2030년이 되면 농기계만으로도 네.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는데, 네. 농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리 자동차 자율주행하는 네. 것처럼 농기계도 자율주행으로. 2030년이면 8년도 안 남았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계적인 농기계 업체 디어앤 컴퍼니,
존 디어라는 이 트랙터를 생산한 유명한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 관계자가 미국에서 2030년이 되면은 농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농사를 지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미국 내에서 옥수수, 대두 생산은 2030년까지 자율주행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을 거다라고 회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에 투자자들과 회의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옥수수, 콩을 생산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율화,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거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굉장히 자신 있게 네.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농작물 재배하는 것 말고도 또 어떤 부분에서 자율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재배하는 것 외에도 수확, 유통 등에서도 완전 자율화를 회사가 그래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매출이 반복 발생하는 사업 모델을 2030년까지 10% 이상 성장시키는 목표로 해서 회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오앤 컴퍼니는 올해 초 자율주행 트랙터를 공개한 뒤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들판의 잡초를 식별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잡초가 있는 곳에만 제초제를 살포해서 농자재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이런 쪽으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옥수수와 콩 분야에서 거의 완전 자율화 직전까지 네. 왔다라는. 그리고 이제 이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부들이 이미 회사가 제공하는 자율 경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비용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 요즘- 서비스 이런 것처럼 하고 있군요. 맞아요. 그래서 회사 측은 서비스 구독료 등 매출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사업 모델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사람이 개입이 안 되면 네. 농기가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네. 이제 수익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비스 구독료를 가지고 매출을 구독료를 내세요. 네, 증가시키는 거죠. 또 고장 나면 또 AS도 해줘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회사들은 수익을 내려고 할 거고. 네. 알겠습니다. 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인건비적인 면에서는 좀 줄어들 수 있겠다,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덜란드로 가볼게요. 네덜란드에서 친농업 정당이 급부상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기후변화 얘기 많이 하면서 네. 온실가스 주범이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배출가스다 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고 그래서 친농업 정당이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급격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친농업 성향 정당이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즈는 네덜란드의 중도 우파 친농업 성향의 정당인 보어버거 그러니까 BBB라고 주로 부르는데요. 이 정당이 약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어렵네요. 보어버거 비백이. 네. 내년 3월로 예정된 네덜란드 상원 지방선거에서 12개 주에서 모두 300명 이상의 후보를 낸다고 하고요.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네덜란드 17개 주요 정당 가운데 4위를 차지할 우와.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BBB의 인기는 네덜란드 정부가 2030년까지 질소 배출량을 50%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때문에 가축 사육 두수도 대폭 줄여라 이렇게 결정하면서 농민들이 반발이 커지면서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디언지는 이렇게 친농업상의 정당이 급격히 부상한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정당의 역할이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게 거잖아요. 정치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권력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력들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어필했고 그래서 인기를 끄는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그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의 관계자는요, BBB 정당이 반정부 성향의 유권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도 우파 정당의 지도 함께 얻고 있다면서 질소 배출 등 기후변화 문제가 불거진 순간부터 정당 자체가 성장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정당의 당대표는 내년 3월 달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이 75석인데 이 중에서 8석을 얻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전체 질소 배출량의 거의 절반을 농업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는 질소 감축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11,200개 정도 농장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농장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지해줄 이런 정치 집단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네. 인기를 얻고 있다는 설명이셨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7일 전남 고흥에 있는 오리 농장에서 네. AI가 확진 사례가 나왔고요. 그리고 홍성군에 있는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관상조류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7일 기준 국내 가금 농장에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23건, 살처분한 가금류가 193만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의 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에 지금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고요. 네. 강원도 원주부터 전남 고흥까지 지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네요. 중수본 관계자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AI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인근 국가인 일본에도 유례 없이 일찍 AI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겨울철새가 국내로 유입되는 늦가을부터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고병원성 AI가 확산해서 수천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올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빠르게 퍼지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농무부에 따르면 올해 AI로 미국이 살처분한 가금류가 5,054만 마리라고 합니다. 이거 최소 수치인데요. 네. 2015년에 역대 가장 최대 기록이 50만 5천 마리인데 5,050마리. 5,050만 마리인데 네. 이것보다 살짝 지금 벌써 넘어섰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현재 AI는 사실상 미국 전역으로 다 퍼진 상황인데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상 최대 규모로 AI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해 유럽에서 AI로 가금류 5천만 마리가 살처분됐는데 네. 최근 1년간 네덜란드에서는 600만 마리가 이미 폐사하게 됐습니다. AI 때문에 가금류 살처분이 늘면서 계란, 가금류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미국의 한 시장 분석 기업에 따르면 미국 중서부 지역의 계란 12개 평균 도매 가격이 4.03달러, 지금 환율이 올라서 이게 5,400원인데 네. 작년 같은 기간에 이게 1.27달러, 1,700원 했던 게 엄청나게 세 배 넘게 올랐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냉동 칠면조도 1년 전 대비해서 3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AI가 유행하는 시기에 칠면조 먹는 전통적인 추수 감사절과 맞물리면서 가격이 더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군요. 호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호주의 한 곤충 농장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곤충을 활용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호주 남호주에 있는 마루사밸리에 있는 모비어스 농장에서 네. 지역 식당에서 매주 나오는 500kg의 음식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네. 이거를 동등회 등 유충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농장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지에 버리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발생하게 되는데 애벌레가 먹으면은 이 문제는 없어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충의 퇴비화 기능은 논문에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동해등 등 애벌레가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배에 달하는 음식물을 먹어 치울 수가 있는데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사람이 핫도그 1,400개를 먹는 것과 우와. 비슷한 정도 양이라고 합니다. 동해등이란 애벌레가. 네, 그렇습니다. 핫도그 1,400개 먹는 와 양과 푸드파이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 예. 나가면 1등 할 것 같은데요. 네, 무조건 1등이죠. 네, 이 유충은 반려동물과 가축을 위한 사료와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모비어스 농장은 애벌레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여기서 나온 부산물을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할 수도 있고 네. 유충을 건조시켜서 이걸 가축 사료, 또 먹이로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니 실컷 먹여놓고 또 잡아가지고. 말려서 미안하긴 하지만 네, 또 네, 어쨌든 기술이니까. 네. 이제 사실 이게 자원이 재활용되는 건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려서 그렇죠. 예. 네. 이 동해등 사육 산업은요. 네. 1,000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89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남호주의 농업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산업이라고 합니다. 동해등해라고 네, 하네요. 동해등해. 동해등. 이름이 어렵네요. 네. 지금 저도 지금 동해등 찾아봤는데 안 나와서 동해등해. 동해등해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네. 약간 개미처럼 생긴 친구예요. 네. 다 잘하면. 네. 그래서 이제 육류 유제품, 뭐 과일 채소뿐만 아니라 뭐 빵, 커피 찌꺼기, 양조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거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먹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푸드파이터입니다. 네, 전통적인 퇴비 제조업보다 시간 비용이 훨씬 더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식품 생산량의 3분의 1이 13억 톤의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하니까 이걸 잘만 활용하면은 예.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네. 있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효과가 그러네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이 음식을 덜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살림을 하는 사람이 동해등에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이렇게 시커 먹여놓고 또 이렇게 네, 이게 뭐 장을 봐서 음식을 하다 보면 예. 안 버려야지 하면서도 다 먹습니다. 뼈 빼고 다 먹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예, 해외 소식 외신 캐스터 조윤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한파특보까지 발령됐네요. 네, 좀 봄같이 포근했던 날씨가 이 하루아침에 한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더니 어제 저녁 6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이 제주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이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락을 할 때, 또 주의보는 10도 이상 하락을 할 때 내려집니다. 이 11월에 이 전국 단위 한파특보가 내려진 것은 이 지금의 한파특보제가 개정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어제보다 15도, 16도 정도 급강한 영하 7도까지 떨어졌고요. 또 강원도 대관령은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23도에 이릅니다. 이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해서 오늘은 이 온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또한 찬 공기가 따뜻한 해수면을 지나면서 이 서해상은 눈구름도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이 전북 서부와 이 제주 산지에 최고 7cm 이상, 또 충남과 전남 서부, 또 서해 도서지방에 1에서 최고 3cm 가량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위는 내일 아침에 절정에 달하겠고요. 이번 주 후반부터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어제 이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화물운수 종사자에게 내릴 수 있는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을 하면 운행 정지나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은 총 2,500여 명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겠다라거나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연대 지도부는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삭발식을 진행했고요. 정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화물기사 자격을 박탈해 생계를 위협하겠다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화물차 기사 개인이 명령에 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업무 개시 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노조도 오늘 파업에 돌입한다고요? 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 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해서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앞서 어제 노사 양측이 막판 협상을 벌였는데요.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은 결렬이 됐습니다. 사측은 지난 9월 말 이 기동 검수반과 궤도 유지보수 업무 등을 외주화하고 1인 승무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노조는 노사 합의를 어기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술 발전으로 인력 투입 요소가 줄어든 부분은 그에 맞게 조정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인데요. 이 지하철은 필수 사업장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하더라도 일부는 남아 업무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당장 지하철이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1에서 8호선 열차 운행률은 이 평일엔 53에서 79% 수준까지 떨어지고요. 네. 휴일에는 50%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 대체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서 이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할 방침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민주당이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을 책임있게 파면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라면서 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책임을 가리자 해놓고 이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고요. 어제 오후 3선 이상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중진 의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만 국정조사 관련 판단은 유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실도 강경한 분위기인데요.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면 우리는 국정조사를 전면 보이콧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참사 당시에 경찰이 차도만 확보하느라 골목 인파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네요. 네, 이 KBS는 어제 이 참사 당일 112 무전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당시 현장 경찰이 차도 확보에 집중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이 참사 당일 저녁부터 이미 이태원은 할로윈 인파로 발디딜 틈조차 없었는데요.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은 이 해밀턴 호텔 앞쪽에 경찰관 4명을 추가 배치하고도 인파가 차도로 밀려 나오지 않게 인도로 올려보낼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지만 이 경찰은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호루라기를 불면서 강력 경고할 것을 지시했고요. 이 30여 분 뒤에는 순찰차 3대를 추가 투입했는데 이 경광봉으로 인파를 인도에 올리겠다라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사 직전인 9시 12분 112 상황실장은 이 참사가 발생한 이 와이키키 골목길에서 일시에 많은 인파가 터져 나왔다며 교통경찰관 이동을 지시했고요. 10분 뒤에는 차도에 순찰차를 고정 배치해서 인파가 차도로 못 내려오도록 하라라는 지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몰려든 인파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던 상황이었는데도 이 경찰이 차도 통제에만 집중해서 골목 내 밀집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결국 경찰은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 가까이 지난 11시 9분에야 인파를 차도로 내려보내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까?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 최고라 책임자였던 최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서훈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관련 회의에서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훈 전 실장을 불러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까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서훈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우성 씨 보복 기소 사건 관련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요? 네, 검찰이 과거 이 탈북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기소했다가 이 무죄가 선고가 되자 이 다른 혐의를 끄집어내서 그 유우성 씨를 다시 기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라고 질타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유우성 씨는 당시 검사들을 고소했지만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년의 수사 끝에 검사들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심지어 검사들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이 서면 답변만 받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편 이 당시 수사검사 중 한 명인 이시원 검사는 현재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대기업 중에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요? 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어제 현대제철과 그 하청업체 심원개발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5일 이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인 금형에 깔려 숨진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인데요.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이 사고 책임이 명확한 단순 사고에 대해서만 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었습니다.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잡한 원하청 구조 때문에 이 사고 책임 입증이 어렵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올해 3분기까지 벌어진 483건의 산재 사망 사고 중 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58건에 불과하고요. 이 중에 23건만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현대제철은 심원개발과는 매매계약 관계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두 회사의 도급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했는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유명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와 지문이 거의 같아서 논란이 일었던 영어 영역 23번 문항은 이 문제 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므로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평가원은 수능이 치러진 이달 17일 이 정답 가안을 발표한 뒤 21일 오후 6시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접수된 이의 신청은 모두 663건으로 영역별로 보면 영어 영역이 34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또 이 중에서는 듣기 평가 관련 불만이 215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논란의 23번 지문 관련된 이의 제기는 127건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만나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1,476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5만 명이나 늘었지만 지난주 화요일과 비교하면 1,000여 명이 적어서 이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91명으로 여전히 500명이 가깝고요. 사망자는 41명이 나왔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이 마무리되기 시작을 했는데 3차전 첫 경기가 열렸었죠?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0시부터는 A조 최종전 네덜란드 대 카타르, 에콰도르 대 세네갈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기 결과 네덜란드는 카타르를 2대 0으로 꺾고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갔고요. 네. 이 세네갈은 에콰도르를 2대 1로 꺾고 역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4시부터 시작된 B조 최종전에서는 웨일즈 대 잉글랜드, 이란 대 미국의 경기가 열렸는데요. 잉글랜드가 웨일즈를 3대 0으로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1대 0으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B조 1위는 잉글랜드가 차지했고요. B조 2위는 미국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로써 16강 첫 대진표가 나왔는데요. 네. 이 네덜란드와 미국이 4일 0시, 잉글랜드와 세네갈이 5일 4시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환경 문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흑두루미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순천만에 예년보다 흑두루미가 많이 찾아왔다고요? 예, 지난주에 관측했을 때 9,841마리, 그러니까 거의 1만 마리 가까운 흑두루미가 순천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흑두루미가 순천만에 찾아온 게 대략 2010년대 중반부터인데요. 네. 그 뒤에 순천만이 흑두루미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자리를 잡아서 지난해에는 약 3,000마리 정도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000마리 정도 찾아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흑두루미가 이렇게 많이 찾아온 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고요? 예, 그 일본 규슈에 이즈미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그 흑두루미 한
1만 마리 이상이 겨울을 나는 세계 최대의 그 흑두루미 월동지인데요. 그런데 그 이즈미에서 사상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을 피해서 흑두루미가 대거 순천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요. 일본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심각했나 봐요. 예, 그 러시아에서 출발한 흑두루미가 일본 이즈미에 다 도착하는 게 한 11월 중순 정도인데요. 도착하자마자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400마리 정도 폐사를 했고요. 네. 한때 하루에 발견된 사체 수가 97마리까지 치솟았고 최근에는 그나마 좀 잦아들어서 40마리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즈미에서는 그동안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1년에 그냥 몇 마리 폐사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그 유행이 유례가 없는 대규모여서 흑두루미들이 전례 없는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흑두루미가 멸종 위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남은 개체수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두루미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요. 보통 우리가 학이라고 부르는 새가 두루미입니다. 전 세계에 15종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겨울을 나는 새가 두루미, 네. 제두루미, 흑두루미 이렇게 3종입니다. 보통 러시아에서 여름을 난다고 11월에 한국에 도래해서 따뜻한 봄 기운이 도는 3월이 되면은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데요. 생김새를 보면 머리 정수리 부분이 빨간 게 두루미, 네. 그리고 눈 주변이 빨간 게 제두루미, 그리고 몸통이 검은색인 게 흑두루미입니다. 근데 두루미와 제두루미는 보통 철원 평야에서 활동을 하고 흑두루미는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죠. 근데 이 흑두루미가 멸종위기종입니다. 네. 전 세계에 한 17,000마리에서 한 2만 마리 정도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순천만에 온 게 한 10,000마리니까 아이고. 대략 절반 가까이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뭐 한 35억 인구가 한 곳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일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를 아까 피해서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죠? 예. 보통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11월 12일쯤이면 다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개체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1월 10일 이후에도 갑자기 한꺼번에 3,000에서 4,000마리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상하다. 올 때가 지났는데 왜 계속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일본에서 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흑두루미 떼가 나가사키 해안을 거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됐다라는 거였는데요. 아마 이즈미에서 막 도착한 흑두루미들이 집단 폐사에 놀라서 순천만으로 지금 피신을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루미가 일단 월동지에 도착했다가 터전을 옮기는 게 사실 조류학자들도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어미 흑두루미들이 이즈미에 있으면은 죽겠다고 판단해서 순천만으로 지금 터전을 옮기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자들도 처음 보는 지금 기현상 흑두루미들이 이 터전을 옮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 원인을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흑두루미들이 많이 날아온 순천만에도 조류 인플루엔자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순천만에 지금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환경부와 순천시가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흑두루미 폐사체가 발견되면 재빨리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순천만 하구를 드나드는 생태 탐험선의 운항을 중단을 했고 일부 생태 탐방로도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야생 철새에 유행하는 감염병을 인간이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울 따름인데요. 현재 순천만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흑두루미는 약 20마리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 일본 이즈미보다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걸로 보아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즈미와 순천만의 생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즈미는 흑두루미가 그 한정된 면적의 문온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이때 물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산해가지고 이렇게 대규모 폐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먹이터와 그 잠을 자는 곳이 거의 같은 공간에 있어서 아주 밀집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그 문온이 아니라 마른 농경지에서 먹이를 먹고 그리고 잠잘 때는 넓은 갯벌로 흩어져서 그렇죠. 잠을 자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즈미보다는 밀집도가 덜해서 이 감염병이 확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흑두루미 입장에서는 그나마 대한민국에 순천만이 있어서 아유 다행이다라고 여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보자면 흑두루미는 원래 순천만에 많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 2010년대 이전만 해도 보통 일본으로 날아갈 때 낙동강을 따라서 쭉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다가 구미의 해평습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었다가 밥도 먹고 좀 정신도 차리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요. 4대강 사업이 벌어지면서 강이 좀 호수 같은 환경으로 변했잖아요. 네. 그래서 모래밭이 사라지니까 흑두루미가 낙동강 전역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낙동강에서 쉬지 않고 일본까지 직행하는 루트를 타기도 했고 또 다른 루트를 찾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발견한 루트가 바로 천수만과 순천만을 거쳐서 서해로 이렇게 우회하는 길입니다. 네. 그러다가 순천만에서 아예 일부 개체가 겨울을 나게 된 거고 작년 기준으로 월동 개체 수가 3,000마리까지 차츰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순천만의 흑두루미가 보금자리를 삼은 것은 순천시가 아무래도 좀 순천만 습지를 잘 보존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일본의 흑두루미가 피나는 것도 이런 환경 때문에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천만의 그 흑두루미가 이렇게 일본에서 너무 많이 오면요, 밀집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어떻게 넘긴다고 하더라도 내년이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흑두루미가 일본에서 감염병 사태를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개체수들이 순천만으로 내년부터는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네. 순천만이 그나마 좀 넓다고 해도 아무래도 밀집하면은 감염병이 퍼지기 쉽겠죠. 근데 문제는 흑두루미가 월동지로 삼을 만한 곳이 순천만을 제외하고는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흑두루미가 계속 쫓겨다니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강이나 갯벌을 좀 보존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인간으로 인해서 멸종 위기종인 이 개체들이 또 큰 위기를 겪고 있어서 좀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 오늘 지구를 지켜라에서는 순천만에 찾아온 흑두루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남종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6824번님, 오늘 날씨도 엄청 춥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해외 농업 소식에서 전해드렸던 호주의 음식물 쓰레기 먹는 곤충이죠. 동해 등에 2131번님, 와, 굉장하네요. 우리나라도 음식 쓰레기로 문제가 많은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날씨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겨울을 알리는 강추위가 대단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나가실 때 모자라든지 목도리, 장갑 정도의 방한용품 챙겨서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5도에서 2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내외로 매우 낮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져서 매우 춥겠습니다. 간밤에 서울과 인천에 올해 첫눈이 관측된 데 이어서 오늘 내일 중에 전라권과 충청, 남도 서해안 중심으로 눈 예보가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